김노인과 부인은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에서 30년 넘게 작은 고깃집을 운영해왔다. 정성한우라는 간판 아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일상이 그들의 삶 전부였다. 장사가 제법 잘 되는 집이었지만 노부부의 삶은 늘 일에 매여 있었다. 김노인은 올해 65, 부인은 62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이 일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의 아파트도 장만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는 굽어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람이 있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부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때면 불고기 정식을 먹고 저녁이면 회식 손님들이 찾아왔다. 김노인 부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했다. 어떤 손님은 갈비를 좋아하고 어떤 손님은 육회를 즐긴다는 것까지. 그런 세심함이 30년 동안 가게를 지켜온 비결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늘 뒤로 밀려났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문화생활이라고는 TV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다. 가게가 곧 그들의 전부였다. 아들이 30을 넘기고 나서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김노인 부부는 기뻤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인사는 정중했고 김노인 부부는 마음에 들어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버지, 전세금도 많이 들고 집값도 너무 비싸요. 우선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구하면 안 될까요? 아들의 제안에 김노인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산 34평 아파트는 강남은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시세로도 꽤 나갈 집이었다. 결국 김노인은 결정했다. 결혼을 했으면 부모 곁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려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살게 하고 자신들은 가게 옆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얘들아, 그럼 우리는 가게 옆으로 이사 갈게. 너희들이 아파트에서 살아라. 부인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여보, 우리가 왜 월세를 살아야 해요? 그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들 결혼하는데 집은 해줘야지. 우리야 가게 옆이 더 편하기도 하고. 다만 아파트 등기는 아직 아들에게 이전해 주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다. 과연 아들이 스스로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겉으로는 기쁨이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김노인 부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가게 옆 원룸은 아파트에 비해 좁고 불편했지만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가게로 나갈 수 있었고 밤늦게 일을 마치고도 금세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만날 때도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부인은 가끔 한숨을 쉬었다. 20년 살던 집을 떠나니까 이상해. 김노인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에 가게 일을 마치고 작은 방에 들어앉으면 문득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에 있을 때는 거실에서 부인과 함께 TV를 보거나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인사를 빌미로 부모 가게에 들렀다. 처음에는 반가웠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고 아들도 부모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우와 갈비를 대접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기꺼이 대접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그들이 갈 때마다 고기를 포장해 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 좀 포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고기 값이 비싸서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김노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싸주었다. 한 번, 두 번은 기꺼이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급 한우 1kg이면 시장 가격으로 15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고기를 가져가니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부인은 김노인에게 말했다. 여보, 이게 맞나 싶어.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공짜로 계속 줄 수는 없잖아. 김노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들은 월세를 내며 작은 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 부부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급 고기까지 공짜로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들의 친구, 직장 모임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고깃집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노인도 기뻤다. 아들이 자신의 가게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이랑 여기서 회식 좀 해도 될까요? 다들 저희 집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요. 아들의 부탁에 김노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산이었다. 아들은 자기가 사겠다며 큰 소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아들의 친구들 7에 8명이 와서 한우와 갈비, 술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서도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다.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었지만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런 모임이 열리면서 김노인 부부의 부담은 커졌다. 한 번에 30에 40만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었다.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니 월 100만 원이 넘는 손해였다. 며느리의 지인 모임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동료들이나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을 부모님 가게에서 갔더니 역시나 계산 없이 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어머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들 여기 고기가 정말 좋다고 하네요. 며느리의 동료들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지만 공짜 식사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김노인 부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가게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이 아들, 가족과 관련된 접대비로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다. 여보, 이게 맞나? 부인은 밤에 작은 방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월세 내고 살면서 아이들 먹을 것까지 다 대줘야 하나? 김노인도 고민이 깊어졌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좀 과하긴 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아들에게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다. 괜히 옹졸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은 계속 커져갔다. 원래 가게 수입으로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들 가족 관련 비용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 빠듯해졌다. 더욱 속상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고마워하는 기색은 있지만 이것이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던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만날 때도 대부분 뭔가 필요할 때였다. 고기를 가져가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노인 부부는 이런 상황에 서운함을 느꼈다.
자신들이 희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마움이나 배려는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해도 될까요?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인에게 말했다. 또 회식이래. 10명이나?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는 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김노인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들 대학도 보냈는데 부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이제 와서 우리가 월세살이를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나? 김노인도 마음은 같았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부인의 말이 맞았다. 두 사람 다 이미 60을 넘었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들의 회사 회식이 있었다. 정말로 10명이 왔고 한우와 갈비를 마음껏 먹었다. 계산은 역시 없었다. 그날 매출 손실만 50만 원이 넘었다. 김노인은 마침내 결심했다.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며칠 후 김노인은 아들을 가게로 불렀다.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였다. 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이사 나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김노인은 말을 선뜻 이어가지 못했다. 아들은 기다렸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너희들이 와서 고기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친구나 직원들 회식 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노인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버지가 인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잖니.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버지,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에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자신들이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보였다. 얘야. 아버지가 인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들의 대답은 김노인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오르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활을 보면 힘들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다. 고급 화장품을 쓰고 비싼 옷을 입고 주말이면 맛집 투어를 다녔다. 김노인 부부는 이런 상황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물가가 치솟았다. 고기값도 예전에 비해 30% 이상 올랐고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었다. 김노인 부부 역시 생활이 빠듯해졌다. 예전에는 가게 수입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 한계도 느끼고 있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고 무거운 고기를 나르는 것도 힘들어졌다. 병원비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무료 식사와 고기 포장은 계속되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손실이었지만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김노인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게 일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김노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왜? 무슨 일이냐?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노인은 당황했다. 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고기나 무료 식사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0만 원 정도면 300만 원은 김노인 부부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얘야.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하지만 아들은 계속 애원했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꼭 필요해서.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빌릴 데가 없어요. 결국 김노인 부부는 마음이 약해졌다. 자식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알았다. 그럼 이번 한 번만 김노인은 통장에서 300만 원을 뽑아 아들에게 주었다. 부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본 부인이 발견한 것이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같은 애완동물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해요. 유유. 월 150만 원씩 내는 보람이 있네요. 두 마리 합쳐서 300만 원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부인은 눈을 의심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요구한 돈이 애완견 두 마리의 유치원비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매달 150만 원씩. 그것도 두 마리 합쳐 300만 원을 강아지 유치원에 쓰고 있었다. 부인은 김노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치를 떨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모은 돈을 강아지 학교에 쓰고 있다니. 김노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SNS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고급 애완동물 용품들, 비싼 사료, 그리고 매주 미용실에 데려가는 사진들까지. 이게 말이 되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강아지들을 위해 쓰는 돈이 부모에게 받은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다. 유치원비 외에도 간식, 장난감, 의료비, 미용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5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김노인의 마음속 분노는 이제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려 일한 돈을 자식들이 애완동물 놀이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놈들이 김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파트를 내주고 월세방으로 이사간 것, 매번 고기를 공짜로 싸준 것, 친구 회사 모임 때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견 유치원비까지.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김노인은 깊은 후회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아들을 너무 소중하게 키운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해준 것이 독이 되었던 걸까? 김노인은 아들이 어릴 때를 떠올렸다.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늘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모습이 대학 등록금을 낼 때도, 용돈을 받을 때도, 결혼 자금을 받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
부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노인 부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김노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가게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매우 엄숙한 분위기였다. 앉아라.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받아간 돈이 뭐에 쓰였는지 다 안다. 김노인이 며느리의 SNS 캡처 화면을 보여주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제 부모 등골 빼먹는 짓은 그만해라. 아파트에서 나와라. 김노인의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들이 먼저 반박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더욱 당당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 덧붙였다.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누가 살아요? 주변 친구들 봐도 다 부모님께 도움 받아가면서 사는데요. 이 대답은 김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삶이 대신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럼 너희들은 강아지가 우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냐? 김노인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뭔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아지 유치원비로 300만 원씩 쓰면서 부모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강아지들도 가족이에요. 강아지가 가족이면 부모도 가족이지. 김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들 부부는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진짜로 우리를 내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김노인은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들 부부는 파산을 면치 못할 거야. 지금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희망이 없어. 결국 김노인은 아파트를 팔아버리기로 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은 여전히 김노인 것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노인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았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리도록 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을 보러 오고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버지, 정말로 집을 파시려는 거예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이미 계약했다.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한다. 아들 부부는 발칵 뒤집혔다. 우리를 버리려는 거냐고 울부짖었지만 김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모는 너희를 키워줬다. 하지만 내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며느리는 울면서 매달렸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노인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자식들에게 더 이상 희생할 수 없었다. 당장 거처가 없으니 원룸 월세부터 시작해라. 원룸, 보증금은 빌려주도록 하마. 김노인의 마지막 배려였다.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는 의미였다. 아파트가 팔린 후 김노인 부부는 그 돈으로 작지만 깔끔한 투룸 전세집을 구했다. 가게와 가깝고 살기 편한 곳이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살게 되었다. 강아지 유치원은 당연히 그만둬야 했다.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아들이 가게에 찾아왔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표정도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노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김노인도 가슴이 뭉클했지만 쉽게 용서할 마음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깨달았니? 네, 정말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들은 계속 말했다. 원룸에서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지 상상이 돼요. 김노인 부부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졌다.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며느리도 달라졌다. SNS에서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로 변했다. 애완견들도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몇 개월 더 지나서 김노인은 조건을 제시했다. 너희들이 정말 변했다면 한 가지 조건을 지켜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1년 동안 부모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마라.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족 관계를 정리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1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부모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살았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노인 부부도 변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에 중요성을 깨달았다.